네, 특집 설날 이후 장세 전망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지금이 바닥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주식을 살만한데 그것이 확신이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망설이게 되는데요. 지비 투자 자문은 뭐 채권뿐이 아니라 주식 자문도 하시죠? 네. 마 대표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입니까? 저 개인적 견해는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엔 빠르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제 아까 이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일정 부분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이 언제 바닥이 찍혔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면 참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60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9번 있었습니다. 네. 9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세미나를 하면 이런 설명을 드려요. 자,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은 주식 바닥은 언제일까요? 경기 침체 전에 바닥 찍힌다. 경기 침체 한가운 찍힌다.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된 끝난 이후에 주식이 바닥 찍힌다면 혹시 대표님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경기 침체가 한창일 때 바닥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주식이 워낙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니까 경기 침체 전에 이미 바닥 찍힐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과거 역사상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 전에 바닥 찍힌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침체가 되었었고요. 아직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일반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빠르게 보시는 분은 금년 2분기고 좀 약간 뒤에 보시는 분은 금년 하반기를 경기 침체의 어떤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빠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바닥에 경기 침체일 때 매크로 지표를 어떤 지표가 바닥의 추세가 지켰냐면 첫 번째는 FRB 금리 인하 이후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개시한 이후에 바닥 지켰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를 아까 변 전무님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역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은 뭐 1년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는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 들어온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9개월 정도 시차를 들어오는데 근데 지금 역전되어 있던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아는데 주식이 언제 바닥이었냐를 또 스터디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장단금 역전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우상향으로 전환된 이후에 바닥이 찍혀요. 와, 수익률 커브가 이제 정상화된 다음에 바닥이 근데 찍힌다는 이게 거지.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역전된 커브가 정상으로 된다는 거는 단기 금리가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단기 금리는 뭐에 연동돼 있냐면 FRB 금리에 연동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가 완화 쪽으로 바뀌었다는 함이고 두 번째 장기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이코노미가 이제 어떤 선제적으로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이게 우상향이 되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좀 이징 쪽으로 완화 쪽으로 돌아서고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니까 주식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 쪽에 그러니까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많이 권하는 분이 있는데 매크로 측면에서는 조금 기다리셔서 들어가 늦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요즘 종목 장세란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변정부님께서는 올해 이 설 이후에 주식시장 방향을 가를 키워드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 가상금리의 해입니다. 가상금리로 이제 모든 은행들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 창구에 가시면 금융회사 창구에 가시면 여러 가지 유가증권, 회사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도 될 거고요. 예.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어떠한 투자에 임해야 될지를 앞으로 본인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은 인플레이션이었죠. 물론 그 파월 의장께서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2022년은 금리 상승,
인터레스트 레이트죠. 금리의 해였죠. 올해는 그러면 신용, 그죠? 크레딧의 해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량 회사들은 앞으로 조달 금리를 싸게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우량 회사들은 앞으로 조달 금리가 계속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영업을 영위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확연하게 중반기 이후부터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조그만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 비용이라는 것이 영업이익률 내봐야 뭐 기껏해야 5% 10%인데 금리가 5% 10% 가버리면 그거 다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회사들 전부 다 그 CP가 3개월짜리가 10%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우리나라의 신용 상황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 대표님께서 우리 강원 사태 그리고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크레딧이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그다음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이 금융기회만큼은 사랑보다는 이 신용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 화폐라는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속에 새겨놓은 신뢰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 돈이라는 건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지폐 같은 거 거래하는 거는 그만큼 믿기 때문인데 바로 그럼요. 그 점을 강조를 하셨네요. 자, 올해 전체를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바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닥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과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인상이 1, 4분기 안에는 종료될 것이다. 이러한 그 희망이 있고요. 또 연내가 가기 전에 한국은행과 연준이 또한 기준금리를 심지어 인하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희망 때문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1, 4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신용 사태, 한계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예, 수도 있어요. 예. 아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면요,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은요, 100개 투자하면 100개가 다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중에서 예. 10개만 성공해도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 기업들이 속출되면서 솎아내지면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린 이후에 아픔과 고통이 있은 후에 하반기에 좀 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반기 이후에 투자는 우량주에 좀 집중해서 하시면 어떨까 중반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인 투자 시기는 4분기 이후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역시 상저하고라는 어떤 기본적인 컨센서스 틀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올해 그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본다면요. 지금 그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오프, 위험자산에 손을 떼라 이러한 그런 그 고민, 아픈 그런 상황은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죠. 현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조금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긴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시장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 4분기 지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2, 4분기 이후에 3,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자, 마 대표님께는 아주 좀 단도직입 적으로 좀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자, 고객이 100억을 들고 왔어요. 주식과 채권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금년도는 보통의 경우는 5대5를 권하거든요. 5대5나 뭐 이렇게 권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저는 80%를 채권을 권합니다. 한 30%만 주식을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올해는 주식을 담을 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완전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보통의 채권을 얘기를 하면 우리 국채밖에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낮아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일단 금년에
좀 투자를 조금만 하면 한 10% 정도는 채권 가지고 쉽게 낼 수 있는 국면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양한 채권의 스펙트럼이 너무 좋은 사이클이어서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주식은 금년에 나쁘다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 자산이다. 예. 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자산이고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뭐 채권 어떻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금년은 팔짱 끼고 딱 투자해도 그냥 쭉 수익이 나는 국면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환경이 금년엔 채권을 약간 코어,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어떤 경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야,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네요. 자, 그런 점에서 채권 투자를 할 때도 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유리하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할 때 어떤 수익 구조는 첫 번째는 채권 이자 수익이겠죠. 네. 투자를 하면 쿠폰이 5%를 하면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이미 채권에 이건 요즘은 지식들이 많이 있으셔서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중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시중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있을 것이고 시중금리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동일한 금리 하락에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가격이 훨 더 큰 폭으로 올라가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만약 채권의 듀레이션이 1년이라고 하면은 시중금리가 1% 내리면 채권 가격이 1% 올라요. 절대 수익. 반면에 듀레이션이 10년짜리라고 하면은 동일한 금리가 1% 하락했으면 1% 하락했는데 여기는 무려 10배, 10%가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셔서 20년짜리 채권, 30년짜리 채권을 요청을 하십니다. 왜? 만약에 금년에 금리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가정을 하면 금리가 2% 내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1년 반 뒤에 그 레벨까지 간다고 하면 만약에 2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가격이 40%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다 추가로 이자 수익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거를 중간에 중도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각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장기 채권을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네. 해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권하신다면 채권 펀드나 채권 ETF 중에 어떤 게 더 좀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통의 요즘에 워낙 ETF 주식 관련해서 ETF가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 채권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채권 ETF도 접근해요. 예를 들면 TLT라든지 20년만 국채 ETF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과 채권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측면.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 수익이 높고 채권은 낮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환율 변수를 논해봐야 돼요. 방금 변전문도 말씀하셨지만 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1, 2년간에 점진적으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죠. 만약에 미국 국채 ETF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채권의 수익 난 거가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꽤나 네. 높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있는 해외 채권 펀드는 일반적으로 원달러가 해칭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율 리스크를 커버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채권 ETF보다는 국내에 있는 해칭돼 있는 해외 채권 펀드를 권하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ETF의 채권 펀드 대비해서 ETF의 장점은 실시간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사실 ETF가.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채권은 그 정도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 펀드도 그렇게 나쁜 대안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채권 펀드를 하면 예를 들는 거죠. 국내에 도입되는 펀드에 예를 들면 얼란스 번스타인이라든지 핌코 채권 펀드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대비 알파를 추구하기 좋은 국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ETF를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프로 선수로 직접 경기에 투입돼 뛴다는 의미고 반면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세계적인 펀드를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프로 감독이 되는 거죠. 너희들 대신 뛰어줘. 시장에 대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채권을 만약에 해외적으로 한다면은
채권 ETF보다는 해외 채권 펀드를 해치된 예. 채권 펀드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해치가 중요하겠네요. 자,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외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글쎄요, 뭐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외환도 투자하고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금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채권도 일부분 있을 텐데요. 개인적인 그러면은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예금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요. 지금 예금 이자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장기적으로 예금을 갖다가 이렇게 장기 금리로 높은 금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예금이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채권을 보시면요,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을 안 하시지만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경우가 퇴직연금입니다. 그렇죠. 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보험사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기 채권으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환하십시오.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금리가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지금 그리고 한 그 중반기까지가 적정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부터는 채권을 권하지는 않고요. 저는 하반기부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이 아무리 지금 그 경기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모든 자산의 그 가치가 갖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동등하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도 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연준이 끌어들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반대로 뒤집으면 주식이 급등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식 투자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라는 게 고구마 줄기 같아가지고 뭐 인플레라는 거 하나 딱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에 쭈루룩 딸려 나오는 것이 금리, 환율, 네. 그 다음에 신용, 뭐 여러 가지 경기까지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폭넓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설 이후 장세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거시경제를 짚어보니까 조금 더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님 그리고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